자, 여러분들 교재 요약집 98페이지입니다. 제3장 등기 절차. 자, 거기 이제 로마자 1번에 보시면 이제 등기 절차의 개시해서 태양은 4가지가 나옵니다. 아라비아 숫자 1번부터 해서 총 4번까지 해서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되는 태양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신청, 촉탁, 직권, 명령 4가지 태양에 의해서 등기 절차가 이제 개시가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여러분 원칙은 뭘까요? 네, 신청이 원칙입니다. 특히 이때 신청은 단독 신청이 아니라 공동 신청 원칙입니다. 공동 신청. 물론 이제 단독 신청에 예외도 있죠. 근데 원칙은 공동 신청이다라는 거. 그다음 등기를 신청하실 때 우편이나 뭐 전화로 신청하는 거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방문 신청입니다. 자, 그다음 등기 절차가 촉탁으로 개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촉구하고 부탁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등기관에게 촉구하고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등한 관계입니다. 즉 관공서가 등장하게 되면 등기 절차는 촉탁으로 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국민들은 그냥 신청, 관공서는요 촉탁이다 이 말입니다. 다만 이 관공서가 등장하는 그 유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공서가 공권력 행사 주체인 경우, 그 다음 또 하나는요 관공서가 권리 주체인 경우. 그럼 이 2가지로 왜 유형을 분류를 하느냐, 분류하는 데는 그 실익이 있으니까 분류를 하는 거예요. 왜 2가지로 분류를 하느냐, 관공서가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는 촉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이때는 신청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관공서가 등장하는데 관공서가 공권력 행사 주체인 경우에는 이때는 반드시 등기 절차는 촉탁으로 개시가 되는 것이고 신청으로는 안 된다. 그런데 관공서가 권리관계 주체 당사자다 이 말이에요. 관공서가 권리관계 당사자일 때는 이때는 촉탁도 가능하고 신청도 가능하다. 이것 때문에 이제 2가지로 분류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등기 절차가 직권으로 개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신청하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 관공서가 촉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등기관이 스스로, 여기서 직권은 누구의 직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등기관이죠. 등기관이 직권으로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권으로 등기부에 기재한다 이 말이에요. 직권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직권으로 기재를 하느냐, 이걸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직권으로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됩니다. 법에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라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등기 절차가 명령으로 개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등기관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다른 기관은 아니에요. 유일하게 법원입니다. 법원이 등기관에게 명령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법원도 관공서입니다. 그럼 법원이 등장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등기 절차는 촉탁이죠. 법원도 관공서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는 법원이 등기관에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이의신청의 절차에서는 이의신청 절차에서는 우리 법원이 등기관의 상급기관으로서 이때는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가령 이제 갑과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을 했어요. 근데 등기관이 갑을 싫어해요. 등기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뭐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런 등기관이 요즘 있겠습니까마는 자기 뭐 목을 걸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국민들은 갑과 을은 그냥 그대로 당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들은 필요한 서류들 다 넣었어요. 근데 등기관이 이유 없이 안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겁니다. 그걸 이의신청이라고 해요. 그럼 이의신청은 법원에다가 이의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법원은 재판을 해요. 등기관도 다 부르죠. 이야기를 들어보고 법원이 판단을 내립니다. 야, 이건 등기를 받아주는 게 옳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면 이때는 법원은 등기관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의신청 절차에서는 명령을 내린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명령과 촉탁의 차이는 뭘까요? 명령과 촉탁의 차이는요?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관공서가 등장하면 등기관도 관공서니까 대등한 관계입니다. 대등한 관계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촉탁은요, 신청에 비해서는 좀 절차가 완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촉탁 같은 경우에는 이거 우편도 가능하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신청할 때는 우편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관공서가 등장하면 촉탁으로 절차가 개시가 되는데, 촉탁은요, 촉탁서라는 서류 작성해가지고 우편으로 보내도 등기관이 해줍니다. 절차가 완화되어 있기는 하더라도 어쨌든 여러분, 등기관과 관공서 서로 대등한 관계니까 이때는 여러분 각하할 수가 있습니다. 암만 절차가 완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서류를 못 갖춰내면요, 등기관은 각하할 수가 있어요. 촉탁의 경우에는 이때는 각하가 가능합니다. 각하라는 것은 안 받아준다 이 말입니다. 그 촉탁을 하더라도 대등한 관계니까 각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명령의 경우에 우리 법원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신청 절차에서 재판을 하고요, 법원이 판단을 내려서 등기관에게 등기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거부, 각하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 점에서 차이가 있죠. 촉탁과 명령 구별하시겠죠? 네. 자, 여러분들 교재 거기 98페이지에 98페이지 거기 아라비아 숫자 2번에 보시면 촉탁예한 등기 찾으셨죠? 뭐 국가기관, 법원, 세무서, 기타 행정기관, 즉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관공서입니다. 국가기관부터요, 행정기관까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관공서입니다. 관공서가 개입되면 등기 절차는 촉탁으로 개시가 된다. 다만 거기 관로에서 관공서가 개입이 되는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죠? 하나는 공권력 행사 주체인 경우, 그 다음 하나는 그 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권리 주체인 경우. 공권력 행사 주체인 경우는 반드시 등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됩니까? 촉탁. 이에 반해서 권리 주체인 경우에는요, 예, 촉탁도 가능하지만 신청도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여러분 99페이지에 거기 네모 박스에 촉탁 등기의 특색이죠. 거기 방가로 1번 보시면 뭐 출석 주의를 면제해 준다 해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 방가로 1번, 2번, 3번, 4번만 체크를 해 두시고 여러분들 요 부분은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냥 읽어 보시라고 하냐면 작년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올해 또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뭐 이 수험을 목적으로, 우리 시험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양해 바래요. 예,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래요.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 거기 99페이지에 아라비아 숫자 3번에 보시면 이제 등기관의 직권예한 등기 찾으셨죠? 네, 직권예한 등기는 매년 해마다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직권예한 등기는 반드시 시험에 나와요. 먼저 양가로 1번 보시면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 찾으셨죠? 네, 설명을 좀 드립니다. 자,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갑이 은행에 1억 원의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갑이라고 생각하세요. 갑이 이제 을에게 1억 원의 금전 채권 돈 빌려줬는데요, 얘가 돈 안 갚아요. 잠이 안 오죠? 감정이입 해보시면요, 너무 또 심하게 감정이입 하지 마세요.
자, 상대방이 응하지 않습니다. 1억 원 달라고 암만 보채도요, 암만 변제하라고 요구를 해도 얘가 변제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소송입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입니다. 다만 갑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을이 뭔가 재산이 있으면 그거 붙잡아 놓고 소송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갑은 돈 달라고 하는 금전 채권자다, 그죠? 자신의 금전 채권에 기초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처분 제한 붙잡아 놓는다 이 말이죠. 뭐죠? 가압류. 그래서 갑은 법원에 가서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법원에 가서요. 자, 그러면 우리 법원은요,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자, 이때 법원 관공서입니다. 법원도 관공서예요. 자, 관공서가 등장했는데 이 관공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공권력 행사의 지금 주체입니까? 아니면 권리관계의 당사자입니까? 공권력 행사 주체죠. 권리관계 당사자는 갑과 을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공권력 행사 주체예요. 그럼 공권력 행사 주체인 경우에 가압류 등기, 법원이 이제 가압류 결정을 내리면 가압류 등기를 해야 되는데 공권력 행사 주체인 경우는 반드시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촉탁. 그래서 우리 법원은 등기관에게 가압류 등기를 하라고 촉탁을 합니다. 공권력 행사 주체니까요. 갑과 을이 가압류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과 을이 가압류 등기 신청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이건 무지무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관공서가 등장했는데 공권력 행사 주체인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촉탁. 촉탁으로 돼야 되고 신청은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갑이 가압류 결정문 받았어요. 우리 법원이 가압류 결정 내리면 갑이 지금 가압류 신청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가압류 결정문을 줍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가압류 결정문을 가지고 가압류 채권자가 단독으로 가압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틀렸어요. 법원이라는 관공서가 등장했는데 지금 공권력 행사 주체죠. 등기는 반드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촉탁. 이때는 신청은 무조건 X. 신청 안 돼요. 그래서 촉탁으로 이제 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요, 미등기입니다. X라는 부동산에 아직 등기부가 안 만들어져 있어요. 무슨 등기를 해야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등기부가 개설이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법은 여러분 항상 공평입니다. 자, 원래 소유권 보존 등기 누가 해야 돼요? 을이요. 자신 소유 부동산이니까 자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내 부동산의 가압류 등기가 기재되기 위해서 스스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어요. 법원이, 다른 관공서 아닙니다. 법원이 촉탁을 했어요. 등기관에게 촉탁을 했는데 이때 미등기더라 이 말입니다. 세 가지 요건입니다. 법원이 촉탁을 했는데 미등기더라. 이때는 법에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가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기입니다. 이 촉탁에 따른 가압류 등기를 기재, 실행한다 이 말이죠.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 아시겠습니까? 네. 자, 갑이 X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아직 등기는 안 돼 있어요. 이 X부동산을요, 을에게
임대를 해줍니다. 그래서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입니다. 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됐어요. 지금 을 보증금 받아서 나와야 되는데 갑이 보증금을 안 줍니다. 여러분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배우시죠? 그냥 을 그대로 나가면 됩니까? 그대로 나가면 큰일 난다, 그죠? 그대로 나가면 어떻게 되죠? 소멸한다? 대항력을 상실하는 거죠. 예. 뭐 물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소멸이라는 말에 그 의미를 이해를 했습니다. 예. 뭐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라고 하죠. 그냥 그대로 나가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거든요. 그럼 대항력을 유지한 채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항력을 유지한 채로 그냥 이사 나가셔도 돼요. 그게 뭐죠?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죠. 그래서 법원에 가서요. 역시 법원에 가는 겁니다. 법원에 가서 을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법원은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그럼 이제 임차권 등기해야 되겠다, 그죠? 네. 자, 권리관계 당사자입니까? 공권력행사 주체입니까? 지금 우리 법원요. 공권력행사 주체죠. 권리관계 당사자는 지금 누구예요? 갑과 을이죠. 이해하시겠죠? 공권력행사 주체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촉탁. 이해하시겠죠? 네, 촉탁으로 이루어진다 말이죠. 자, 문제는요. 미등기입니다. 지금 관공서가 등장했는데 관공서 누구예요? 법원. 촉탁. 미등기네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줍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법원의 촉탁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실행한다 이 말이죠. 의미 아시겠죠? 네. 올해 시험 출제가 아주 유력한 부분입니다. 출제될 때 됐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다른 관공서 아닙니다. 우리 법원이 촉탁을 했어요. 근데 미등기더라. 그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준다라는 규정이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양가로 1번에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 양가로 1번 보세요. 99페이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 처분 제한에 이제 처분 제한이 뭔지 아시죠?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처분 제한. 그다음에 주택 또는 상가 건물에서 이제 그래서 처주. 제가 여러분 처주라고 이렇게 옆에다가 두 문자 적어뒀잖아요. 처주.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해주더라. 시험에 출제되면 거의 사례형으로 나옵니다. 거의 사례형으로 주로 많이 나오니까 이 사례를 여러분 기억을 좀 해두세요. 이런 부분들은 암기하실 내용 아닙니다.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아, 법원이 촉탁을 했는데 미등기더라. 그럴 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해준다라는 규정이 있더라.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직권 변경 등기입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양가로 3번입니다.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 지금 설명드린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는 올해 출제가 아주 유력한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이제 직권 변경 등기 이 부분은 거의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요. 잘 안 나와요. 근데 사실 이 직권 변경 등기는 우리 실무에서는 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자격증 취득하시고 실무 나가시면 실무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그렇게 출제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갑이 X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제 둘이서 이제 매매니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자, 문제는요. 지금 갑의 등기부상 주소는 당리동인데요. 현 주소가 하단동입니다. 등기부에는 갑이 소유자니까 등기부에 소유자 갑에서 갑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나오지 않습니까? 세 가지. 그걸 등기 명인 표시라고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게 이제 등기부 기재가 돼 있는데 등기부상 주소는 당리동인데요. 갑의 현 주소는 하단동입니다. 그럼 이제 둘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제 신청서를 적을 거예요. 그 신청서에 누가 의무자입니까, 여러분? 갑이 의무자다, 그죠? 갑이 의무자입니다. 네, 의무자. 을이 권리자죠. 매도인이 의무자, 매수인이 권리자. 자, 의무자란에는 의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신청서에. 그 다음 권리자란에는 권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합니다. 얘는 아직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기재하시면 될 거예요. 문제는 갑입니다. 의무자란에 주소를 기재해야 되는데 어느 거 기재할까요? 당리동입니까? 하단동입니까? 하단동입니다. 항상 현주소가 그 사람을 특정하는 겁니다. 현주소가 그 사람을 특정하는 거예요. 당연히 신청서에는 하단동이라고 기재를 할 겁니다. 그럼 문제는요.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라 우리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의무자 표시가 서로 불일치하면 등기법 29조의 각하사유입니다. 등기 안 받아준다 이 말이죠. 서로 불일치하니까. 그러면 먼저 뭐부터 해주셔야 됩니까? 먼저 뭐부터요? 주소가 바뀌었네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바뀌면 뭐 하셔야 돼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합니다. 먼저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즉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2건 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네. 자,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거의 대부분이 다 이래요. 무지무지 많아요. 왜냐하면요. 이 등기부상 주소라고 하는 것은 갑도 누군가로부터 샀을 거 아닙니까? 취득 당시의 주소가 등기부의 주소로 기재가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다른 데로 이사가고 주소가 이제 바뀌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등기법에서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봐준다 말이에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원래 누가 신청하는 겁니까? 갑이요. 자기가 이사 갔으니까 자기가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신청해야 되는데 이거 굳이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누가 해주느냐?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직권 변경 등기입니다. 그러면 갑과 을은 뭐만 하면 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만 신청하시면 돼요. 이건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줍니다. 법에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건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준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등기관이다. 갑과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만 신청을 한 거예요. 의무자 주소가 보니까 서로 달라요. 등기부상 주소랑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등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주소가 바뀌었다라는 사실은 알아야 이거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직권으로 해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거 아닙니까? 그죠? 주소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그러면 주소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갑 뭐 제출하면 될까요? 주소 바뀌었다는 사실 증명하려면요.
초본. 주민등록 등본에는 여러분 현주소만 나옵니다. 주민등록 초본이죠. 그 초본도 주소 이력 초본. 주소가 바뀐 주소 이력 초본이 있어요. 그거 제출하셔야 돼요.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잔금 치르기 전날 이제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들어갈 거잖아요. 잔금 치르기 전날 우리 공인중개사분들 매도인 갑한테 전화 걸어서 갑 뭐 가지고 나와야 돼요? 일단 갑은요 등기필증, 등기필 정보 들고 나와야 됩니다. 등기필 정보, 등기필증 들고 나와야 되죠. 또 뭐 들고 나와야 돼요? 진정성 확인하려면 뭐 들고 나와야 됩니까? 인감증명서. 그죠? 갑은 인감증명서, 등기필 정보 이거 들고 나와야 돼요. 거기다가 갑한테 또 뭐 가지고 오라고 해야 됩니까? 주민등록 초본. 등본 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주민등록 초본, 주소 이력, 주소가 쭉, 왜 그 모르세요 여러분? 주소가 쭉 바뀐 그 이력 초본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네. 특히 남자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여자분들은 특별히 조심하실 필요가 없는데 남자분들은 이 만약에 갑이 남자다. 동사무소 가서요. 주민등록 초본. 초본은 여러 가지 형태의 초본이 있습니다. 주소 이력 초본도 있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병력 기록 주민등록 초본도 있습니다. 병력 기록 주민등록 초본을 그걸 발급받으시면 거기에 육군 병장 제대했다라고 나와요. 그런 거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주소 이력 초본, 주민등록 초본. 그럼 매수인은요. 얘는 뭐 가지고 오면 되느냐면 주민등록 등본 가지고 오시면 돼요. 왜냐하면 등본에는 주민등록 등본은 현주소만 나오거든요. 여기 현주소만 어차피 을이라는 애는 이제 새로이 소유자로 기재가 될 애 아닙니까? 현주소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 초본 가지고 오시면 돼요. 아니 등본 가지고 오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꼭 기억해 두세요. 매도인한테는 전화 걸어 가지고 매도인한테는 주민등록 초본. 그러니까 매도인한테는 꼭 기억해 두세요. 매도인한테 전화 걸어서 이제 가져와야 될 게 3개 있습니다. 하나는 등기필 정보, 또 하나는요 인감증명서, 또 하나는요 주민등록 초본. 매수인한테는 전화 걸어서 뭐만 가지고 오면 됩니까? 일단 돈도 가지고 오셔야 돼요. 매매 대금 들고 오셔야, 잔금 들고 오셔야 되고 주민등록 등본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거기 양가로 3번에 직권 변경 등기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세요. 99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주소증명서면, 주소증명서면이라고 나와있죠. 거기다 줄 거는 쓰고 밑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주민등록 초본. 주소증명서면, 주민등록 초본. 여기서 주민등록 초본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소증명서면에 의하여 주소 변경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는 누가 해준다라는 겁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준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각과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 양가로 4번에 직권 말소 등기인데 직권 말소 등기는요 뭐 매년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등기법 여기저기에 있는 내용들이 이 직권 말소 등기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앞에서 제가 기본 과정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등기법에서 직권에 의한 등기를 내가 다 이해했다라고 하면 등기법 공부 끝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그 중에서 직권 말소 등기 무지무지 이제 우리 등기법에 여기저기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다 나와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작년에도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직권 말소 등기. 자, 8가지거든요.
법에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법에서 규정이 없으면 직권으로 등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이 부분은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직권 말소 등기 8가지. 거기 두 문자로 기재가 돼 있죠. 여러분들 교재. 환관 정말 가가수죠. 환관 그죠. 내시 원치 않는데 직권으로 말소당한 사람이 있더라. 직권으로 말소당한 사람 환관. 노래를 정말 잘해요. 내시들 음이 옥타브가 높잖아요. 노래를 정말 잘해요. 그래서 환관 정말 가수죠. 환관 정말 가가수죠. 자, 강론 파트에서 이 부분을 또 자세하게 해당되는 부분에서 다루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이 중복이 되는 부분입니다. 계속 설명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일단 지금 여기서는 간략하게 빨리 좀 설명을 드리고 강론 파트에서 자세하게 해당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환은 뭐냐면 여러분들 교재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환매 특약 등기입니다. 자, 어떤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등기부 갑구에 수리번호 1번 소유권 보존 소유자 갑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갑이 소유자예요. 근데 이 갑이 자신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팔아요. 팔면서요 매매한다 이 말이죠. 팔면서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가 다시 돌려 사겠다라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계약을 뭐라고 하죠? 환매라고 합니다. 환매. 그걸 환매 특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 환매 계약은 반드시 매매 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강행 규정입니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수적 계약이기 때문에 특약이라고 표현합니다. 환매 특약. 자, 그러면 이제 등기는 먼저 매매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부터 합니다. 소유자 을. 그 다음 환매 특약 등기합니다. 자, 여러분 수리번호 2번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밑에 있는 환매 특약 등기 서로 간에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등기 형식은 부기등기 형식으로. 특약으로서 부기등기하는 경우 세 가지. 환공권, 환공권 기억나세요? 환매 특약,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 권리 소멸 특약. 요 세 가지는 특약으로서 부기등기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제 환매 특약 등기까지 이제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일정 기간이 도래해서 갑이 다시 대금을 을에게 대금을 주고 다시 돌려 삽니다. 그럼 다시 돌려 사니까 수리번호 3번 소유권 이전. 환매권자 갑이요. 다시 소유자에게 지금 이 소유자 을이거든요. 을에게 다시 대금을 주고 다시 돌려 샀어요. 이 등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환매권자의 권리 취득 등기라고 합니다. 권리 취득 등기. 그러면 여러분 필요 없어진 등기가 있네요. 환매권자가 권리를 취득했어요.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 없어진 등기가 있네요. 뭐죠? 환매 특약 등기. 이 환매 특약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직권 말소. 자, 제가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항상 여러분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게요. 직권에 의한 등기는 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법 규정들을 지금 일일이 암기까지 하고 환매권자가 권리를 취득하고 나면 이거 직권으로 말소한다. 법에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환매권자의 권리 취득 등기 후 당해 환매 특약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요 환매권자가 대금을 주고 돌려 사지 않았습니다. 매매 계약이 해제가 돼버렸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매매계약이 뭔가 뭐 매매계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채무불이행이라든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매매계약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지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매매계약이 해제가 됐으니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말소해야 됩니다. 환매특약 등기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면 환매특약 등기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말소돼야 되죠. 이때 환매특약 등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맞습니까? 맞아요. 왜 대답을 못하시죠 여러분? 틀렸죠. 권리 취득 등기 했을 때 환매특약 등기 직권 말소한다는 겁니다. 함부로 직권 말소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환매특약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환매권자가 대금을 주고 다시 돌려 샀을 때 권리 취득 등기를 했을 때 당해 환매특약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항상 환매특약 등기는 항상 직권으로 말소한다. 아닙니다. 물론 시험에 이제 그렇게 나오면 시험에 만약에 제가 시험 문제를 내는데요. 환매특약 등기는 항상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건 틀렸다 그죠? 환매특약 등기는 항상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만요. 권리 취득 등기, 즉 환매권자가 대금 주고 샀을 때 그때 환매특약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요 관은요.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는 동그라미 2번이죠. 관할 위반 및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등기. 이거 따로 칠판에 적지 않습니다. 관할 위반. 뭔지 아시죠, 여러분? 여기 만약에 사하구에 소재하는 부동산이다. 그러면 반드시 어느 등기소 가셔야 돼요? 사하등기소. 그런데 다른 등기소 가면서 등기 신청하면 관할 위반이니까 29조 1호에 의해서 각하시킵니다. 안 받아줍니다. 그런데 모르고 등기관이 실수로 받아줘 버렸어요. 발견되면요. 직권으로 말소한다. 관할 위반. 그 다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등기. 거기 예 하나 여러분 일단 기억해 두시라고 했죠. 비닐하우스. 그래서 비닐하우스 역시 사건이 비닐하우스 건물 아닙니다. 건물 아니에요. 자고 일어나면 눈 안 떠진다 이 말이죠. 건물 아닙니다. 따라서 비닐하우스는 건물이 아니니까 등기를 받아주면 안 돼요. 29조 2호에 의해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각하를 시켜야 되는데 모르고 등기관이 실수로 수리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절대적 무효로서 발견되면 직권으로 말소한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관할 위반 및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등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등기는 여러분 비닐하우스 예 하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정의입니다. 조금 전 시간에 앞 시간에 했었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경우에 그 등기소가 등기 업무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법원에서 제일 높으신 분 누구죠? 대법원장이 등기 업무를 등기 사무를 정지시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너희 등기소는 복구될 때까지 등기 업무를 하지 마라고 정지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행해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 법원에서 제일 높으신 대법원장이 정지를 시켰는데 감히 등기가 행해졌다 말입니다. 그 등기는 역시 발견되면 직권으로 말소시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다음 말입니다. 이게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인데요. 이건 작년에 나왔다고 올해 안 나온다는 보장 없습니다. 말입니다. 말. 여러분들 교재 동그라미 4번 말소 등기 시 그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승낙서를 첨부한 그 제3자의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시킵니다. 자, 현재 X부동산 등기부에 다음과 같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갑구를 받더니 순위번호 1번 소유권 보존 갑, 순위번호 2번 소유권 이전 소유자 을로 등기가 되어 있고, 을구를 받더니 순위번호 1번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병으로 현재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누구죠? 을입니다. 소유자 을이에요. 여러분 갑은 을은 계속 위조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무런 제가 그 다른 단서를 주지 않았잖아요. 혼자서 스스로 오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틀려요. 소유자는 당연히 을입니다. 최초 소유자는 갑이었다가 이제 이전됐으니까 소유자 누구예요? 을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위조를 했다 이 말이죠. 을이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의무자 제출해야 될 서류가 많아요. 등기필 정보, 등기필증, 그 다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보, 이런 것들 전부 다 을이 위조했다 이 말이에요. 위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마쳤다 이 말이죠. 서류를 전부 다 위조해서. 대단하신 분이다 그죠? 예. 제가 그랬잖아요. 실무에서 이 을 번번이 그래 아들 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죠. 제가 실무 경험하면서 한 번도 그죠. 이런 사례도 드물지만 거의 100이면 100 전부 다 아들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 집 비밀번호 아니까 이제 들어가서 아버지 롱에다가 항상 인감도장, 지금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위조만 하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아버지는 숨겨놓는다고 해도 어딘 줄 알아요. 그 농에 딱 이렇게 보관하는 데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뭐 사실은 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뭐 재산이 그렇게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여기 금고 있죠. 그 남자들 장정 한 3명이 붙어도 들기가 힘들어요. 그 큰 금고를 하나, 그렇게 많이 크진 않은데 엄청 무겁더라고요. 완전히 뭐 쇳덩이로 돼 있어가지고 엄청 무거운데 그 금고를 이제 하나 사셔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넣어두셨어요. 저는 알아요. 거기다 넣어두셨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그걸 잘 못 여세요. 여기 아날로그식인데요. 이렇게 돌리고 뭐 오른쪽으로 처음에 몇 번 돌려야 되고 왼쪽으로 그 번호로 몇 번 돌려야 되고 다시 오른쪽 왼쪽 막 해가지고 한 6번을 돌려야 되거든요. 아버지 못 하셔요. 하다가 포기합니다. 집 안에서 그걸 열 수 있는 사람이 오로지 저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늘 그러십니다. 너는 이걸 어떻게 쉽게 그렇게 잘 여냐라고. 뭐 금고털이범도 아니고 하면서 뭐 그렇게 농담처럼 이제 저한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그냥 위조를 해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요. 그다음 을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음을 기화로 병은행을 찾아가는 거예요. 은행, 병, 돈을 빌립니다. 병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맞춰줬어요. 병은 당연히 몰라요. 선입니다. 위조했다는 사실은 모릅니다. 을이 위조해서 등기했는데 돈 빌려줄 은행은 없습니다. 선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민법을 통해서 실체 권리관계부터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무슨 등기를 할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등기법은 민법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거죠. 소유자는 누굽니까? 네, 갑입니다. 당연히 소유자는 갑입니다. 우리 민법에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물권 변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법률 행위도 있어야 되고 등기도 있어야 돼요. 문제는 법률 행위, 의사표시거든요. 갑과 을 사이에 어떠한 의사표시가 있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법률 행위가 없으니까 등기만 돼 있다라고 해서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소유자는 갑이죠. 을 소유자 아니에요. 소유자 아닌 을이 병과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는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계약 체결은 할 수 있습니까? 예, 계약 체결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계약은 체결할 수는 있죠. 문제는요, 권리자가 아니면 그 계약의 내용을 약속을 지키는 이행행위를 물권행위라고 해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채권행위라고 하고요. 그 약속을 계약이라는 게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이행행위를 물권행위라고 하는데 권리자가 아니면 물권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권리자가 아닌데 그 약속을 지킬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을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저당권 설정이라는 물권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판례에 따르면 채권행위, 물권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하고 그중 어느 하나라도 흠결이 있으면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병으로의 저당권 설정이라는 물권 변동 또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항상 권리관계를 판단할 때는 마지막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게 혹시 몰라요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있는지. 만약에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위조의 경우에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있다라면 얘는 갑자기 유효한 저당권자가 돼버립니다.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있다라면 민법 어디를 보시더라도 여러분 위조의 경우에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은 없습니다. 위조의 경우에는요 지가 혼자서 위조했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은 선의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결국 을의 소유권 등기도 무효, 병의 저당권 설정 등기도 무효입니다. 그러면 이제 갑, 이 무효인 등기들 지우셔야 되겠죠? 말소, 지운다 말이죠. 자, 갑은 병을 찾아갑니다. 야, 너 등기 말소하러 가자. 그랬더니 갑이 을을 찾아갑니다. 말 잘못했네요. 을을
을을 찾아가서 너의 무효인 소유권 등기 말소 지우자. 그랬더니 을이 같이 가면요. 알았습니다. 같이 갈게요 하면 둘이서 공동으로 말소 신청하시면 됩니다. 을이 응하면요. 굳이 을이 응하는데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을이 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소송이죠. 을이 나 지금 감옥 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 나 지금 바빠서 못 가겠어요.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갑은 을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소유권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자, 만약에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말소 신청하러 가죠.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이거든요. 아니면 둘이서 공동으로 신청하러 가든지 을의 등기 지우러 둘이서 공동으로 말소 신청하러 가든지 을이 응하지 않으면 갑이 판결 받아서 단독으로 말소 신청합니다. 어쨌든 얘는 말소 신청으로 지어주는 거죠. 을은요. 신청으로 지우는 겁니다. 자, 문제는요. 이 을이 지워지게 되면 얘가 지워지게 되면요. 병이라는 애는 살아남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 법학은 논리학입니다. 설정이라는 게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줬죠? 을이요. 그런데 을이 등기부에서 지워지면 병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의 존재 근거를 상실합니다. 자신이 을이라는 애가 나를 만들어줬는데 을이 없어지게 되면 병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논리학이거든요. 법은 논리학입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죠. 따라서 얘는 당연히 지워져야 됩니다. 그죠? 을이 지워지면 얘는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병은 당연히 말소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병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시키는데 문제는 우리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어요.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한이라고 하는 게 필요 서류 구비 여부만 판단하고요. 등기관이 그 내용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병이 무효다라는 거 판단했죠. 우리는 지금 병이 무효다라는 거 우리는 판단했잖아요. 등기관도 법을 압니다. 등기관도 민법 알아요. 안다 하더라도 우리 법에서는 등기관 너는 형식적 심사권한 밖에 없다. 실질적 심사권한이 없어요. 얘 유무효 여부를 등기관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병이 무효다라는 여부를 등기관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등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지워지게 되면 얘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당연히 직권으로 지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을의 등기를 말소 신청할 때는 뭘 첨부하셔야 되느냐? 병의 승낙서 첨부하셔야 됩니다. 을 등기 말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병의 승낙서를 첨부하셔야 됩니다. 이해관계는 이다 이 말이죠. 얘 지워지는 애, 직권으로 지울 수밖에 없는 애, 승낙서 첨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을의 등기를 지울 수가 있고요. 병의 등기는 그러면 직권 말소 당합니다. 이게 참 어렵죠. 아마 이게 우리 등기법에서 제일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자, 제가 이제 가장 최근에 경험을 했던 실무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이 똑같은 사례예요. 요 을은 이제 아들이고요. 을은 갑의 아들입니다. 최근에 경험했던 이제 실무 사례인데요. 을은 이제 갑의 아들이고 요 병은 농협이라는 은행입니다. 은행이었어요. 돈 빌린 거 자기 앞으로 위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치고 그다음 이 돈이 급하게 필요했어요. 을의 직업이 뭐냐면 부동산 중개업을 하십니다. 다만 중개사 자격증은 없고요. 중개업을 하시더라고요. 중개업을 하시니까 돈이 급하게 필요했어요. 왜 필요했냐? 중개하기 싫어요. 이 물건 내가 하고 싶어요. 네,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중개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돈은 없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합니다. 자신 소유 부동산에는 이미 담보대출이 됐으니까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몰래 잠입해서 들어갑니다. 아버지 인감도장 등기필증 들고 나와요. 그거 있으면 등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은행은 모르잖아요. 은행 갑니다. 대출 받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합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알게 된 거죠. 아버지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문제를 삼게 되면 얘 감옥에 가야 될 것 같고, 그죠? 내가 이거 그냥 눈 감아주면 얘 을은 뭐 감옥 갈 필요 없잖아요. 내가 눈 감아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내가 눈 감아주지 않으면 이제 얘 감옥 가야 될 거예요. 이거 심각한 범죄입니다, 여러분. 어른요, 감옥 가셔야 돼요. 이 지금 범죄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일단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경우에는 일단 절도죄부터 해가지고요. 물론 이제 절도죄는 친족 상도에 의해서 그 경우는 뭐 처벌은 면제될 수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절도죄부터 해가지고 주거 침입죄, 뭐 범죄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공문서 위조죄, 그 동행사죄,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죄,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에서 가중처벌까지 받습니다. 성립되는 범죄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얘 뭐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이제 이익을 형량하는 거예요. 네가 감옥 가는 게 나을까? 아니면 내가 눈 감아주고 그냥 손해 보는 게 나을까? 형량하다가 안 되겠다. 너 감옥 가라. 이제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갑은 을 부르는 거죠. 야, 무효인 등기니까 말소하러 가자. 근데 아들이니까 그럼 뭐 아버지 뭐 말소하러 갈게요. 그러면 굳이 판결 받을 필요 없거든요. 이제 공동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문제는 공동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어쨌든 을의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승낙서. 그러니까 또 농협 찾아가는 겁니다. 갑이 농협 찾아가는 겁니다. 야, 승낙서 내줘.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얘가 위조해서 등기했고 이거 무효니까 너 무효다. 이제 민법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병에게, 은행에게요. 승낙서 내줘. 그랬더니 병이 버텨요. 나 지금 억울해서 승낙서 못 내줘. 실제 그 실무 사례에서 그랬습니다. 병이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승낙서 내주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요, 소송입니다. 승낙서 안 내주면 또 소송하는 거예요. 갑은 병을 상대로 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결국 갑이 승소 판결을 받습니다. 그럼 그 판결문을 승낙서 대신에 제출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의뢰 등기는 신청으로 말소하는 거고, 이거 직권 말소 아닙니다. 의뢰 등기는 신청으로 말소하는 거고, 병의 등기는요 직권 말소 당한다 말이죠. 얘가 지어지면 얘는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요. 이건 직권 말소 당한다. 그러면 은행이 바보도 아니고 왜 승낙서를 안 주고 버텼을까요? 여러분이 은행이다. 뭔가 나도 뭐 대항할 수 있는 뭔가 있으니까 버텼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패소 판결 받으면 지금 저당권 말소 소송 제기해가지고요, 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 제기해서 얘가 졌어요. 병이, 은행이. 어차피 무효 아닙니까? 그 졌어요. 그럼 지게 되면 얘는 소송 비용도 부담하셔야 됩니다. 저당권이 말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패소자 소송 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서 얘는 소송 비용도 부담하셔야 돼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버텼을 때는 여러분이 병이다. 뭔가 논거가 있어야 버틸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냥 순순히 승낙서 내주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병이 그 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병이 주장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병이다. 뭘 주장하시고 싶겠습니까? 네? 맞죠. 표현 대리입니다. 병은 표현 대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민법 125조의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입니다.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네가 인감도장하고 관리 잘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외관상 얘가 꼭 대리인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걸 작출했단 말이에요.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깜빡 속았다. 뭐 이런 걸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 대리를 주장하는데 안 받아줘요. 법원에서. 내가 농에다가 잘 보관했는데 무슨 인감도장하고 등기필증 여러분 농에 보관하면 되지 뭐 어디다가 보관해야 됩니까 그러면? 특별히 얘한테 과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표현 대리도 주장해봐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병이다. 이제 나 직권 말소 당했어요. 이제 저당권이 없어진 거죠. 그럼 저당권이 없어지면 여러분 채권도 같이 소멸한다. 맞습니까? 큰일 나요.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지만 저당권이 소멸한다고 채권이 소멸하는 거 아닙니다. 채권이 주된 권리고요. 저당권이 종된 권리예요. 그래서 저당권이 부종성 따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같이 소멸하지만 저당권이 소멸했다고 채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병은 을에게 돈은 받을 수 있죠. 이해하시겠죠? 저당권은 없어지지만 채권은 남아 있습니다. 그건 돈은 받을 수는 있죠. 그래서 이제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돈 달라고 하면 먼저 뭐부터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병이다. 형사 고소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막 절도죄부터 해가지고 사기죄 전부 다 고소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감옥 가야 되거든요. 감옥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갚아야죠 빨리. 그래서 빨리 자기가 투자했던 부동산을 빨리 처분을 하고 돈을 빨리 갚습니다. 실무사례에서. 갚았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피해자고 이렇게 얘가 피해자잖아요. 합의가 되면요 형벌에서 완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로 끝났던 사건입니다. 아니면 실형 살아야 될 거.
이해하시겠죠? 예. 제가 이렇게 긴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잘 오랫동안 좀 기억하시라고요. 항상 기억해 두세요.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얘를 말소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승낙서가 필요하다는 거. 그럼 승낙서를 안 내주면 소송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지어지면 얘는 어떻게 된다고? 병은요? 직권말소. 그게 여러분들 교재 동그라미 4번에 말소 등기 시. 말소 등기 시.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소 등기 시. 이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 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병. 이 승낙서를 내준 경우에 얘는 신청으로 말소당하는 거고 을은 신청으로 말소당하는 거고 이 병은요 직권 말소당한다 이 말이죠. 자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 가등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10분 쉬었다 할게요.